오늘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NA는 많이 들어보셨죠? DNA와 흡사한 RNA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DNA 바이러스였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망할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매우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납니다. 암 같은 경우도 우리 몸속의 정상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죠.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혼자 죽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는 웬만한 치료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골칫거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껍데기와 그 안쪽 물질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치료제를 만들 때 이 바깥쪽을 건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못 쓰게 만들거나 막을 못 만들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해당하는 물질들을 방해하면 바이러스는 무력화되고 자기들도 자손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치료제는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만들 수 있지만 하루 이틀 내로 소용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RNA 바이러스라서 돌연변이가 쉽고 치료제를 회피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가 나오고 치료제를 만들려고 시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치료제가 나오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바깥쪽을 건드는 치료제들은 짧은 기간 동안 치료제로 활동하겠지만 역설적으로 변이가 가득한 바이러스만이 생존하여 장기적으로 더 안 좋습니다. 외부 단백질인 스파이크 단백질은 이 그림과 같이 끊임없이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천 수만 가지 아니면 더 나올 변이에 해당하는 치료제를 일일이 만드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세포에 들어와서 작용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놈이 먼저 우리 세포에 들어오면 껍데기와 안쪽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안쪽에 RNA, 이게 도서관 역할이고 설계 도면이라 여기서 새롭게 자손들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도구가 필요하죠? 우리 세포 거를 빌렸습니다.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립해서 나갑니다. 한 개가 나가는 게 아니라 몇천 배는 증식해서 우리 몸속의 재료를 싹 다 끌어다가 다시 만들어서 나갑니다. 오늘 살펴보는 몰누피라비르는 RNA를 공략합니다. 이 설계 도면에다가 치료제로 계속 장난을 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능을 잃게 돼서 망가집니다. DNA나 RNA들은 설계 도면을 짤 때 이런 염기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4개 정도 돼요. 알파벳으로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몰누피라비르는 여기에 사용되는 언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언어가 아닌 놈입니다. 이걸 집어넣어서 코로나 설계 도면을 망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공격하니 효과적이죠. 몰누피라비르는 정확하게 말하면 M4 하이드록시티딘 프로드럭인데 이런 류와 비슷한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끔찍한 질병이 있는데 바로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RNA 바이러스라서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불치병이 아닌 난치뼈 수준으로 내려왔고 약을 먹음으로써 거의 무력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의 첫발이 아지도티미딘입니다. 1964년도에 합성은 됐는데 치료제로 승인된 건 1987년입니다. 정말 약이 만들어지는데 꽤 오래 걸리는 걸 알 수 있죠. 요즘에는 짧아졌더라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연구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하죠. 아지도티미딘의 메커니즘을 보면 DNA와 RNA 이쪽에 끼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이러한 핵산 치료제는 바이러스 치료제 중 가장 1세대에 해당합니다. 기초적인데 그만큼 부작용도 있는 편이고 또 훗날 바이러스가 이걸 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토대로 부작용을 추측한다면 무수하겠지만 위장과 머리카락 쪽에 타격이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위장벽의 경우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메스꺼움이나 속쓰림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당연하게도 머리카락도 그렇습니다. 몰누피라비르의 경우 임상 시험자들에게 성관계를 금지하도록 했는데 임신을 했을 때 아이가 만들어지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RNA와 DNA 폭발적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의 메커니즘을 고려하면 임신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약의 작동 방식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바이러스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몸에도 DNA 그리고 RNA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발암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핵산 치료제가 완전 문제가 되면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몸은 돌연변이를 일으킨 애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몸속 수리기작으로 있어 어느 정도 안정성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런 수리기작이 없으면 탄 고기나 자외선, 술, 담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미 큰일 났습니다. 다른 물질들과 임상을 통해서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같은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약들도 꽤나 괜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또한 나이에 따른 이득과 손해를 따져본다면 중장년층 분들에게는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암에 걸리면 세포 분열이 빨라서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오히려 괜찮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포 분열이 느리기 때문에 세포 분열과 DNA 그리고 RNA는 같이 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치료제를 투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안전하고요.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치명률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는데 꽤나 시간이 지난 지금 중증화율 및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면역력이 괜찮은 사람들은 그냥 쓱 감기처럼 이겨내겠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6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몰루피라비르의 주요 타겟층이 될 겁니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신 분들의 사망률을 급격하게 떨구는 게 중요하죠. 몰루피라비르의 1인당 치료 비용을 보면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80에서 90만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한 알당 가격은 아니고 전체 치료 비용입니다. 5일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약값이 꽤나 나가죠. 그렇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치료제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바이러스제에 속합니다. 2세대, 3세대 약들도 계속 나와줘야 합니다. 에이즈 치료제를 예로 들면 몰루피라비르와 같은 지도부디는 1세대 핵산 치료제를 기본으로 해서 다음 치료제인 효소 억제제들을 같이 섞었습니다. 에이즈, 코로나와 비슷한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들을 보면 똑같이 초기에는 저런 식이었지만 효소 억제제들을 투여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2개, 이런 기본적으로 복합제로 들어갑니다. 가격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 비교를 위해 약값을 보겠습니다. C형 간염 치료제의 가격을 보면 하보니는 전체 치료 과정에 2,500만원, 이게 싸져서 한 알당 13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몰루피라비르의 전체 치료 비용이 80에서 90만원이 예상되고 또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면 또 우리에게 체감은 확 떨어지겠지요. 먼저 약의 메커니즘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타미플루와 같이 투여할 약은 아니기도 하고 중증 입원 환자들에게 투여할 것으로 보기에 우리는 약을 쉽게 만나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몰루피라비르는 약물로만 본다면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1세대 기억에 해당하는 치료제지만 정말 이 시기에 이 약이라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다만 이제 약물로만 보면 약물학적 발전 방향을 보자면 이미 개발은 진행 중이겠지만 2세대, 3세대 효소 억제제들이 나와 주어야 더 안전한 삶이 영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C형 간염 약값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개발하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나오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릴 겁니다. 미국 FDA에서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들 현황을 보면 항바이러스제는 50건 이상, 나머지 치료제들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개발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그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고 깊게 연구가 돼야 하는 것인지라 이렇게 면역조절제가 대부분 치료제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면역조절제는 면역작용을 조절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코로나 때문에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생기면 사망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으로 항바이러스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물 개발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상 중인 약물들의 대략적인 메커니즘 모식도를 보면 세포 침투 쪽부터 막아주는 메커니즘과 유전자 복제 차단 2개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피라맥스가 꽤나 괜찮아 보였는데 이상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3상으로 어떻게 넘어가긴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3번 메커니즘, 이쪽을 걷는 약물이 없는 건 아쉽습니다. 타미플루와 같은 오셀타미비르는 이쪽을 막습니다. 침투 차단 또는 세포의 방출 쪽이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쉽게 쓸 수 있는데요. 아쉽습니다. 피라맥스는 2가지 메커니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상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를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